통계학 전반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과학적 지식과 통계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과학적 지식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통계학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수학의 한 부분이에요. 수학의 한 부분인데, 자, 수학이 뭔가요? 수학이. 여러분, 수학하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죠. 자, 통계학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통계학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니까 어쨌든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다 필요한 게 통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과학적 지식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도입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도입 사례가 표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도 여기 회원국이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들의 GNP 순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물론 한 10년 된 자료예요. 지금 조사하면 좀 순위가 약간씩 변경될 수는 있는데, 자, 1등이 어딘가, 1등. 노르웨이. 자, 10등이 뉴질랜드예요. 자, 이거는 GNP 순인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니까 OECD 소속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예요. 삶에 대한 만족도 보니까 아까 GNP 순위 1위였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노르웨이인데 삶에 대한 만족도 보니까 몇 위에 가 있나요? 삶에 대한 만족도 보니까 9위에 가 있어요. 9위에. 그 다음에 잠깐 잘 못 봤는데 핀란드는 6위였는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2위로 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핀란드는 세계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 이런 거 측정하면 계속해서 1등 나오는 나라죠. 자, 이 삶에 대한 만족도도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당신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나는 학같이 고고하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냥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개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그럴 거냐? 그냥 여기서 언뜻 봤을 때는 1위였던 국가가 9위로 가 있고 소득이 6위였던 국가가 2위로 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관련이 있을 거냐? 자, 이거를 누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대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로 이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대가가 나와서 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게 맞느냐, 이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영역에서 통계학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진짜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통계학을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지금 결론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언뜻 드는 의문이 뭐 이거 외에도 들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자료가 테이블 2개로 제시된 자료가 국가별 소득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이해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GNP하고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그 나라의 소득이 높으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자,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어떤 나라는 화폐가 EU일 거고 어떤 나라는 뭐 달러일 거고 화폐 단위가 다른데, 자, 그런 어떤 측정 단위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을까? 정말로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에서 이거를 조사했는지, 아니면 국가별로 발표한 거를 가지고 합쳐 놓은 건지. 자, 이 측정에 있어서의 방법과 도구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통계학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NP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앞에 있던 게 뒤로도 가고 뒤에 있던 게 앞으로도 가고 이렇게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관계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거냐. 자, 이게 통계학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는 관계가 있느냐는 어디에서 그러면 공부를 하느냐. 상호 관계에 대한 검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좀 뒷부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변수하고 이 변수. 자, 삶에 대한 만족도 자료는 어떤 현상이죠, 현상. 자, GNP로 측정한 소득 수준,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두 가지 현상 간에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별로 없느냐,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통계학에서 상호관계 검증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개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여러분 중에서 딱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결론 부분을 맞이하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유래인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우리가 과목을 얘기할 때 뭐 스타트 시점이 있잖아요. 자, 통계학은 학문적으로는 이 서구의 학문이죠. 서구의 학문이지만 중국이나 한국도 통계 자료를 모았죠. 여러분 역사 공부해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한 800년대 이때 자료가 발견됐죠. 일본의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어떤 마을에 지명하고 다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뽕나무가 몇 그루 있냐. 자, 옛날에는 뽕나무가 중요했죠. 거기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는 데 쓰거나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돼지가 몇 마리 있고 가축들이 몇 마리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인구가 나이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죠, 통계예요. 자, 그런데 학문적으로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 200여 년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서 스타티스틱, 이거는 국가 자료의 분석이에요. 국가학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의 통계학의 모습하고
비슷한 걸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political arithmetic이죠. 그 political이 왜 붙어 있느냐? 아직까지 통계를 일반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그 요 주의 인물로 찍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왜 모으느냐부터 국가라는 거를 부인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국가학이에요. 국가가 자료를 확보해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political arithmetic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다시 statistic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통계학으로 정리된 것은 19세기 정도가 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200년이 안 됐죠, 학문적으로. 자, 통계학이라는 것, 여러분이 검색어에 이 단어를 뭐 영어로 치던 아니면 한글로 치던 쳐보면 검색 결과가 뭐 수십만 개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자, 이거는 통계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 시점이니까 통계학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계는 뭐냐? 결과치예요, 결과치. 특정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을 한 결과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다루는 지금 이후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혼용해서 쓰는데 이쪽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건 이제 시작하니까 구분을 좀 해봤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정의를 한번 보면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을 다루는 수학의 일분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리스메틱이 뭔가요? 찾아보면. 에리스메틱은 산술이라 그러죠, 산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걸 에리스메틱이라 그러는데 그게 수학이죠, 수학. 자, 이거는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특정 영역으로 보면 경영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통계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에 두루두루 다 쓰이고 있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신약 개발하는 거 뭐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아니면 자연과학에 그런 걸 하죠.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걸 사람한테 투약하게 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됐지만 쥐실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쪽에 이제 신약이 투입되지 않은 그런 쥐들이 살고 있고 이쪽이 이제 약을 이제 쥐한테 투약한 쥐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겠죠. 약을 어느 정도 뭐 2주일 동안 투입을 해봤다. 그리고 여기는 2주일 동안 약을 투입해보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 A라는 그룹은 약을 투입하지 않은 그룹, B라는 그룹은 약물을 투입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쥐의 운동량, 자, 운동량을 어떤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이 투입되지 않은 쥐고 이거는 약물이 투입된 쥐라고 했을 때 뭐 운동량이라든가 뭐 몸무게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2주 후에 아니면 3주 후에 이런 것들을 동일 항목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어떤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신약 투입된 쥐들이 진짜로 더
건강해졌느냐,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측정해 본다고 하면 만약에 건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관여한 연구진들은 만세 부르겠죠, 만세. 만세 부를 거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임상,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니까 임상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신약을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이런 지표들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기를 희망하죠. 근데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접한 사람들은 뭘 요구를 할까요? 자료 요구하겠죠, 자료. 자료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까요?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아니죠. 통계 자료가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하겠죠. 그런 데 있어서 통계가 도움을 주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 상호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상호관계가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상호관계가 대개의 경우 우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관계가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일단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관계가 없다고 나오면 이거를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관계가 있을 때 집단 간에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관계 검증이 앞에 있고 그 뒷장이 뭐냐는 거죠. 바로 뒷 챕터가 집단 간 차이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신약을 먹은 쥐들이 더 건강하고 지표상으로 더 활동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약의 성분은, 약이 효능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러면 약의 예를 들어 건강 상태라고 보죠. 이 건강한 쥐, 약을 투입한 쥐가 건강해졌는데 그럼 약의 어떤 성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줬느냐? 약에 있는 모든 성분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겠죠. 특정 성분 중에서 영향을 준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 한 단계 더 나간 분석이 뭐냐? 상호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서 있다고 했을 때 한 단계 더 나간 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그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이 뭐냐? 요인이 얘냐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간 거를 우리가 회귀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분석. 그래서 상호관계 검증이 앞에 챕터에 있고 그 다음 챕터가 집단 간 차이 분석, 세 번째가 회귀분석 챕터가 뒤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뒷 챕터는 뭐라 그랬나요 제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했죠. 시계열 분석은 경제학 쪽에서 하고 좀 약간 특수한 분야라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에 다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불확실하죠. 내가 분명히 신약을 개발했는데 좋은 성분들은 실험실에서는 테스트를 해서 분명히 이 성분이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뭐 줄기세포 이런 거 무수한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성 내지 리스크죠. 리스크.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자연과학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학과 특성이 그러니까. 자, 경영 현상 이런 거를 주로 다룰 텐데, 자,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신상품 개발 출시할 때 미래 매출액 예측하는 거. 여러분 신상품 개발하는데, 자, 여기 뒤에 조금 나오는데, 뒤에 나올 때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상품 수요 예측에 대응한 생산 설비 규모 결정하는 거. 여러분 그 공급망 이론 얘기할 때 우리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 이 가치 사슬이 있는데 어떤가요? 자, 요쪽은 고객 사이드죠. 고객 사이드. 요쪽은 어떤 사이드인가요? 우리한테 원료나 부품이나 이런 거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있죠. 파트너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아서 내가 제조를 하죠. 제조 내지 생산을 해서 영업망, 유통망 해서 고객들한테 내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 일선 창고에 있는 사람이 9월 1일 되니까 핸드폰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서 우리 대리점에서는 하루에 10대가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주문을 하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이 예측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이 예측이 잘못되면 여기서는 받아보니까 하루에 10대 팔린다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가 12대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쪽 생산 쪽에서는 대리점들 모아보니까 하루에 1000대가 팔린다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여유있게 좀 1500대를 생산하자. 근데 여기 1500대 생산하자 그러면 부품이 또 어떻게 돼야 되나요? 딱 1500대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요구를 하죠. 그러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갈수록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거 예측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측 잘못하면 재고, 물류, 비용 어떻게 될까요? 쫙 올라가겠죠. 쫙. 자, 이 효과를 뭐라 그랬나요? 이 효과를 뭐라 그랬죠? 점점점 커지는 거. 채찍 효과 들어봤죠? 채찍 효과. 불힙 이펙트. 자, 이거 기업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 예측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여기 공급망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공급망 전체가.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계가 여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뭐 경영학과나 정보시스템학과생들이 있는데 경제학과생도 뭐 일부 있는데 자, 미래 수익률 예상 등에 근거한 유가증권 투자 결정인데 이 중에서 재무관리 듣는 학생들은 이 말이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주식에 투자하면 자,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 C라는 주식, 주식이 많죠. 주식이 많은데 자, 이거는 다음 카카오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다. 자, 이거는 아모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당신이 다음 카카오를 사면 예를 들어 평균 수익률이 1년 동안 5%를 보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면 평균 수익률을 7%를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사면 10%를 보장하겠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요것만 믿고서 한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예? 이걸 사야 되겠죠. 당연히 요 지표만 평균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의 함정이 있죠. 평균은 어떤가요? 평균은 우리 그 분포 공부할 때 정규분포 공부했죠.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이고 매끄러운 종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런 거 뭐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자, 평균은 예를 들어 5%다. 7%다. 10%다. 이런데 자, 요거는 다음 카카오의 수익률 분포 곡선이라고 보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익률 분포 곡선은 만약에 7%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수익률 분포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그 문제가 주어지죠. 평균은 수익률이 5%, 7%, 10%인데 자, 우리 표준편차 공부해봤죠. 표준편차 정의하면 뭔가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자, 이게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게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펑퍼짐하게 되어 있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떤가요? 이거 아모레퍼시픽은 어떤가요? 평균 수익률은 10%로 굉장히 높지만 표준편차로 측정한 거는 넓게 퍼져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수익률 거둘 가능성이 어떻다는 건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고 얘는 표준편차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현할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이게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얘는 근데 실현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거를 위험이라 그러죠. 위험이라 그러는데 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응용하면 저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평균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식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이거는 표준편차 개념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분산 내지 표준편차하고. 그래서 통계가 이런 데에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과치라고 얘기했고 이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입 사례에서 GMP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이 두 가지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상과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네 둘 간에 관계가 있느냐 알고 싶을 수 있죠. 현상들 간 관계 지식을 얻고 싶어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개별 현상에 대한 지식도 알고 싶어 하죠. 한국의 GNP, GDP가 2015년에는 어떻게 될까? 2016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획득할 거냐? 자, 획득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비과학적인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맨 먼저 볼 내용은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비과학적인 방법,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습관적으로 많이 배어 있죠. 전통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거 여러분 한문책 처음 펴면 나오죠? 뭔가요?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억양이 바뀌어야 돼요, 원래. 제가 좀 더 과장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안 되니까. 자, 이거 3살 버릇 여든 간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거 검증해 보려고 노력하나요? 되게 검증해 보려고 노력 안 하죠.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말죠. 그래서 이런 전통에 의한 지식이 불필요하냐? 불필요하지 않죠. 출발점은 될 수 있죠. 출발점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야,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뭐 네가 관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출발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과학적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 두 번째는 권위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그런데 원래 원천은 어딘가요? 바이블이죠. 바이블. 바이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 종교적인 권위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검증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대개의 경우 그냥 고개를 끄덕이죠. 자, 이거는 권위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학문을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직관에 의한 방법입니다. 직관은 선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관은 뭘까요? 직관. 저 단어를 조금 비슷한 단어로 치환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직관, 선엄. 이성 아닌가요? 이성.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자, 이 말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이 그냥 공부한 대로 보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참인가요?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참이죠. 확신할 수 있나요? 대개는 참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원인이 있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자, 세상이라 그러지 말고 경영 현상 중에 일어나는 일이 다 원인이 있나요? 엄밀하게 봤을 때 원인이 100% 있냐? 자,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그런 원인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만 어떤 다른 시점에서는 그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죠. 원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자, X라는 원인이 Y라는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수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원인 변수고 얘가 결과 변수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가요? 현상들 간의 관계가 항상 이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은 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전통이냐 권위냐 선엄이냐 이건 엄밀하게 보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좀 더 과학에 근접했을 수는 있지만 100% 과학적이냐? 사실은 이 말도 좀 모순이 있죠. 100%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그거를 검증할 거냐? 자, 그래도 우리가 대략 객관적으로 과학이라고 해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논리적으로 유추한 현상 간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관찰된 사실과 일치할 때 우리가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과학 철학의 이해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과학 철학의 뭐 이해 이런 과목 있죠.
자, 모든 학교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철학 4조 나오죠. 철학 4조. 자, 요거 얘기하고 하나 질문을 할 거예요. 통계학은 그러면 그 철학 4조 중에서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 물론 여기 그 생각을 좀 해본 친구들은 벌써 이제 답을 가지고 있겠죠. 자,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수정 기능이 있어요. 자기 수정 기능.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이거는 좀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과학의 양대 지주는 논리와 관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논리는 뭔가요? 금방 봤던 것 중에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될까요? 이성, 선언과 관련되죠. 자, 거기까지만 하면 부분적으로 과학적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비과학적으로 분류가 됐죠. 꼭 좀 과학에 가깝기는 한데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엔드. 뭐가 필요하냐?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이. 이성적으로 어떤 거를 도출했는데 그게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어떻게 하냐? 자료를 수집해서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양대 지주는 논리와 관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풀어서 쓰면 논리적 예측, 논리적 추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것도 하나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경영 연구 방법론은 뭐냐?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봤던 전통이나 권위나 선험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예요. 절차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통계학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적 예측 추론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경험적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왜 이게 경험적 검증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진짜로 다 알고 있는 거냐? 논리적 추론의 방법은 연역법, 귀납법,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어봤죠? 자, 연역적 추론은 뭔가요? 보편적인 것부터 특수한 거 추론하는 거.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일반적인 것부터 특정한 걸로. 자, 이게 연역적 추론입니다. 자, 귀납적 추론은 특정한 관찰로부터 보편적인 거 추론하는 거. 자, 내가 관찰해 봤더니만 사자가 모두 죽었어요. 결론은 뭐냐? 모든 사자는 죽는다는 거. 이게 귀납적 추론이죠. 자, 이 방법들을 개별적으로도 쓰지만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논리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양 방법을 동시에 보완적으로 쓰고 있죠. 자, 우리 그 사람들 나와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거를 잘할 때 우리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과학의 양대 지주는 논리와 관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논리적 예측의 양대 지주는 뭐냐? 논리적 예측의 양대 지주는 귀납과 연역이라는 거예요. 연역법과 귀납법이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쓴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만 쓰게 되면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라는 거예요. and.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철학 사조의 엠피리컬리즘, 경험주의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뭘까요? 예? 뭘까요? 이거 경험주의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어떤 뭐 신문을 보던 뭐 관련 자료를 찾던 보면 뭐에 대한 실증 연구 나오죠. 실증 연구. 실증적 연구, 실증 연구 이게 뭘까요? 이게 경험주의. 실증주의, 경험주의 같은 얘기예요. 엠피리컬리즘. 지식의 산출을 감각기관을 통한 사람의 감각이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가지 있죠?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육감 가진 사람 있나요? 육감은 좀 특수한 거잖아요. 그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오감이죠, 오감. 그 오감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경험주의예요. 실증주의. 그럼 이 직접적이라는 건 뭘까요? 직접적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미각, 촉각, 시각, 뭐 이런 그 후각 뭐 이런 거 다 이거 직접적인데, 자 여러분 중에서 중성자 본 사람 있나요? 중성자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성자 본 사람 없어요. 원자 본 사람 있나요? 원자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그럼 없나요? 그러면 중성자나 원자가 없나요? 있죠. 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중성자의 궤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게 해서 중성자 존재를 믿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 더우냐, 추우냐, 뭐 따뜻하냐 이 정도 알죠.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27도다. 자, 27도 온도 본 사람 있나요? 온도? 없죠. 온도계를 통해서 27도구나. 뭐 이렇게 이것도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경험주의, 실증주의예요. 그럼 이거를 왜 써놨냐? 경험주의. 논리를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검증하는 방식이죠. 의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거, 이거는 지금 철학 사조로 보면 어떤 사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가요? 철학 사조로 보면 경험주의, 실증주의예요. 거기다 앞에 수식어 하나 붙이면 뭘까요? 과학적 지식은 뭐와 뭐가 양대 지주라 그랬죠? 예? 논리와 관찰, 논리와 경험이죠. 그러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뭘까요? 논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자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이거는 논리 실증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논리와 검증이라는, 논리와 관찰이라는 양대 지주를 축으로서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있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있는데, 자, 우리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거는 뭘까요? 그냥 얘기하면 객관주의예요. 근데 100% 객관이 있나요? 100% 객관. 100% 객관은 없어요. 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조금 여기 그 오늘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객관성이라는 게 100% 객관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오감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관성이라는 말을 써요. Inter-subject reliability, testability 이런 말을 씁니다. 간주관성. 번역이 100% 객관적이냐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객관주의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자, 이걸 말로 이제 풀었으면 이런 거죠. 자, 우리 대학교에 25,000명 정도가 재학 중인데 2학기에 그 대학생의 우리 대학교의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300명을 뽑아서 그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했냐?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한 연구 방법론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통계 공부한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달라졌다. 제가 쓴 방법대로 샘플은 다르지만 300명을 뽑아서 제가 한 방법론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객관성, 간주관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주관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객관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했던 절차와 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연구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자가 됐던 자연과학자가 됐던 자기의 연구 방법론을 논문이나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제시할 때 쓰죠, 거기에. 그리고 내가 미처 여기에 반영하지 않은 제약 요인, 리미테이션을 가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때 내가 못했던 리미테이션까지 가미했을 때는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관찰, 객관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왜 필요하냐? 통계학도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물론 자연과학에도 씁니다. 자연통계, 사회과학 통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통계학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이 있는데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정보시스템학과의 어떤 컴퓨터 과학 이런 것들도 경험주의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어요. 통계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방법론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왜 중요하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개인 의사결정 많이 하죠. 자, 레스토랑 개업하는데 저 앞에 역 쪽으로 나가보면 여러분도 많이 목격하죠. 저거 한 달 전에 생겼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한 달 전에 봤는데 다시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실패가 많죠. 개인 의사결정하는데 도움 줄 수 있죠. 사조직 의사결정하는데 YF 소나타 개발하는데 5천억 들었답니다. K7 개발하는데 4,500억 들었대요.
이거 개발 돈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검증 안 하고 대충 회장님이 시켜서 개발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받겠죠. 타격. 회사가. 자, 그런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이나 조직은 지금 통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 통계 결과물을 생산하기도 해요. 통계 결과물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여러분이 시청률 조사 같은 거 할 때 응답하죠. 응답하면 그 시청률 통계를 생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오늘 수요일인데 용파리를 볼 거냐 뭘 볼 거냐 이렇게 선택 기로에 서 있는데 이미 태희 누나는 눈을 떴고 다른 걸 볼까?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시청률을 보잖아요. 시청률을 보고서 어떤 선택을 했다. 그럼 그건 뭔가요? 소비를 한 거죠. 소비한 거잖아요. 소비. 그 시청률을 보고 드라마를 선택할 때 그건 소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여러분이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해요. 자,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 오늘 할 내용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어요. 과학적 연구 과정, 과학적 지식 획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통계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통계학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 지식 발견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과 절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 표에 있는 거예요. 연구 문제를 정의를 하고 통계를 가지고서 어떤 거를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럼 뭘 검증할 거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소득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에 관계가 있느냐 이걸 검증해 보고 싶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뭘까요?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뭘까요? 연구 문제죠. 연구 문제. 연구 문제를 정의한 거예요. 과연 GMP라는 게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 연구 문제 정의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잠정적인 해답 제시하는 게 뭔가요? 연구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답을 제시하는 거 이게 뭘까요? 긴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가설이죠. 가설. 태희 언니가 눈을 떴을 때 그 방송 전후에 광고하는 회사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까? 그런 거는 연구 문제고 증가할 것이다. 그거는 뭘까요?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여기는 논리죠. 논리. 근데 과학적 지식의 양대 지주는 뭐라 그랬나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엔드로. 관찰이 필요한 거죠. 관찰. 그래서 세 번째 해줘야 되는 게 검증하는 거예요. 경험적 검증. 수식어가 붙었죠. 경험적 검증. 경험적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서 검증할 수도 있죠. 전통에 의해서도 검증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비과학적 지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설 검증이라고 그러죠. 통계학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통계학은 어떤 데 많이 쓰일까요? 어떤 데에서 과학적 지식 생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뭐 이거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좀 기여를 더 많이 하고 2단계, 3단계에서 동시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학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1단계에 있는 연구 문제 정의는 뭐냐? 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연구할 건가요?
특정 프로그램 이름 뭐 해도 되겠죠. 뭐 그 정도는 뭐. 자, 용팔이를 볼 거냐, 뭘 볼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관심 사항이 아니고 어떤 광고 모델을 그 회사에 어떤 회사들 광고 모델로 되게 자주 나오더라. 그런 그 유명 모델을 썼을 때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연구 문제 정의를 하는데, 자, 현상에 대한 호기심, 관심일까요? 아니면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 걸까요? 아니면 기존 지식에 대한 의구심, 불만까지는 아닌데, 자,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조직에 들어가서 마케팅 조직에 들어가서 광고 모델 누구 쓸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 근데 저처럼 학교에서 있으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 요즘 어떤 영화 배우들을 광고 모델로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수나 개그맨을 쓰게 되면 어떤 광고 효과가 더 있을까 없을까 이런 데서 출발했다 그러면 뭘까요? 1번에 더 가깝겠죠. 아니면 제가 봤어요. 과거에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을 광고 모델로 썼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사회 현상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근데 2015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그 SNS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 파워 블로거나 뭐 이런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썼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기존 연구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 문제 정의는 그 대략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원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4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4번이. 제가 만약에 강제로 여러분이 연구 문제를 정의를 해야 가설을 설정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말까지 다섯 개 정도 연구 문제 정의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뭘까요? 이걸까요? 아니죠. 4번이죠. 4번. 숙제를 위해서. 뭐 이건데 그거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설 설정까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지만 잠정적인 해답. 논리적이지만 잠정적인 해답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가설 설정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자, 연구 문제를 경험적인 조사가 가능한 형태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냥 의문문, 과연 상호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 의문문이잖아요. 그거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인 해답을 내주는 게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잠정적인 해답은 아직까지 X라는 현상과 Y라는 현상 간의 관계가 경험적으로까지는 미확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설 검증 단계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목차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은 경험적 검증 단계인데 여기 보니까 단계가 몇 가지 단계로 나와 있나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연구 설계, 측정 방법 선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 제가 통계학이 기여하는 부분이 2단계와 3단계인데 3단계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설 검정 단계라는 거예요. 가설 검정을 논리 실증주의, 경험주의라고 이름을 붙여주려면 단계를 철저하게 치밀하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